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오스뮴 인스티튜트의 글로벌 기술이전 총괄 매니저 니나 페트리입니다. 금보다 2000배나 희귀하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오스뮴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8대 귀금속 중 가장 마지막으로 소개된 특별한 보석이랍니다. 이 신비로운 오스뮴의 결정체를 유통하는 곳은 오직 저희 독일 오스뮴 인스티튜트 뿐인데, 지난해 저희는 거대한 중국 시장도 럭셔리 산업의 강자 일본도 아닌 한국을 아시아 최초 진출국으로 선택했답니다. 그 이면에는 30년 전 한국에서 시작된 어머니의 미완성 꿈과 그 꿈을 완성하게 된 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차가운 12월의 미넨, 회색빛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은 노르트엔트 거리의 한 아파트에서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들을 정리하고 있었답니다. 창틀에 부딪히는 차가운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30년 동안 어머니가 살아오신 이 공간을 하나둘 비워가는 일은 제 마음도 함께 비워내는 것 같았거든요. 루푸스라는 희귀 자가면 역질환과 오랜 투병 끝에 49세에 이른 나이로 떠나신 어머니는 이름난 재료공학자로서의 꿈과 함께 수많은 연구들을 미완성인 채 남겨두셨죠. 오후에 희미한 빛 속에서 먼지 쌓인 책장을 정리하던 중 가장 깊숙한 구석에서 발견한 1993년의 낡은 연구노트는 겉표지가 반쯤 떨어져 있었는데요. 노란 빛으로 변색된 페이지 사이로 독일어와 낯선 문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게 한글이란 걸 알게 된 순간 제 심장은 크게 요동쳤답니다. 1993년 9월 15일 KAIST 교환학생 첫날, 정갈한 독일어로 시작된 첫 문장 아래로 한글과 독일어가 마치 물결처럼 뒤섞여 있었어요. 한국의 젊은 연구자들은 마치 수백 년 전 미넨의 시계 장인처럼 실험에 몰두한다. 그들의 섬세한 손놀림은 마치 나비의 날갯짓처럼 우아하면서도 정확하다. 특히 나노 재료를 다루는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갈색으로 바랜 잉크 자국 위로 어머니의 단정한 필체를 따라가다 보니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30년 전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당시 30살의 어머니는 미넨공대 최연소 석사과정 수석 입학자였고, 독일의 유수 기업들이 앞다투어 영입 제안을 하던 실력자셨거든요. 그런 어머니께서 왜 하필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지원하셨는지, 그건 저에게 늘 미스터리였답니다. 그러다 10월의 기록에서 발견한 내용은 제 호흡을 한순간 멈추게 했어요. 어머니는 그날의 기록을 평소와 다르게 두꺼운 펜으로 강조해서 쓰셨더군요. 국립중앙박물관 고조선실에서 마주한 기적, 믿을 수 없는 광경이다. 손바닥만한 청동거울 표면에 0.2mm의 미세선이 13,000개나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 현대의 정밀 가공 기술로도 재현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2400년 전 기술이라는 점이다. 이어지는 문장에선 어머니의 흥분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한국인들의 DNA에는 정밀 기술이 흐르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닌 미래 기술의 씨앗이다. 어머니의 흥분된 필체를 따라가며 저는 오래된 원목, 의자에 그대로 앉은 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연구 노트를 읽어내려갔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어머니의 한국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죠. 그런데 1994년 12월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러 제 심장은 다시 한번 멈췄어요. 흔들리는 글씨체로 쓰여진 마지막 메모를 발견했거든요. 이 놀라운 기술의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고 싶다. 청동거울의 미세 가공 기술이 현대 정밀 산업에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이 무한해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잉크가 번져 있었어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 내일이면 독일로 돌아가야 한다. 그 아래로는 눈물 자국으로 보이는 흔적이 남아 있었답니다. 창밖으로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차가운 12월의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죠.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 이제는 제가 어머니처럼 미넨공대에서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세계적인 오스뮴 인스티튜트의 글로벌 기술이전 총괄 매니저가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특별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리고 바로 어제 본사 임원실에서 들은 소식은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어요. 아시아 시장 진출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제가 지명되었다는 발표를 들은 순간 등골을 타고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답니다. CFO 볼프강은 중국과 일본 시장의 규모를 강조하며 우리의 선택이 명확하다고 주장했죠. 물론 그의 말대로였답니다. 중국의 거대한 소비 시장과 일본의 탄탄한 럭셔리 산업 기반은 숫자로도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조용히 가방에서 어머니의 연구노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저는 1993년 어머니가 이미 보셨던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의 DNA에 흐르는 정밀 기술의 가능성, 그리고 2400년 전 청동거울에서 시작되어 현대 반도체 산업으로
이어진 그들의 장인정신까지 회의실의 정막 속에서 제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얻어갔답니다. 시장의 크기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희귀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오스뮴이 진정으로 빛날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이라고 말씀드렸죠. 제 발표가 끝나고 회의실에는 깊은 정적이 감돌았어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리던 그때 CEO 마르틴 박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의미심장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는 우리 회사에게는 단순한 시장의 크기보다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더 중요하다며 제 의견에 힘을 실어주셨죠. 그렇게 극적으로 한국 진출이 결정되었고 2023년 4월의 싱그러운 봄날 저는 루프트한자 항공 LH718편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높여가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진 황금빛 석양은 마치 오스뮴의 찬란한 결정체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문득 이 모든 것이 운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30년 전 어머니가 미처 이루지 못했던 꿈, 한국의 정밀기술에 대한 열정과 연구를 이제는 제가 이어받아 완성하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지만 그때는 전혀 알 수 없었죠. 제가 한국에서 마주하게 될 놀라운 인연들과 기적 같은 순간들을요. 비행기가 구름층을 뚫고 올라갈 때 저는 조용히 창가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제 어깨를 감싸 안는 것 같은 포근함을 느끼며 속삭이듯 말했답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의 꿈을 이어가겠다고, 그리고 부디 저를 지켜봐 달라고요. 이렇게 저의 운명 같은 한국 이야기는 시작되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석양빛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예고하는 서막이었던 것 같네요. 인천국제공항의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봄의 따스한 햇살과 함께 저를 반긴 건 마치 미래도시에 온 듯한 깨끗하고 세련된 공간이었어요. 지난주 출장으로 들렀던 나리타 공항의 다소 경직된 분위기나 그 전에 방문했던 푸동공항의 거대하고 과시적인 화려함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기하학적인 패턴의 천장과 자연광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터미널에는 세련되면서도 따뜻한 감성이 스며 있었답니다. 도착장을 빠져나오자 오스뮴 로고가 적힌 정갈한 픽업보드가 눈에 들어왔네요. 그리고 그 보드를 들고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답니다. 185cm는 될 법한 키에 잘 재단된 네이비 수트를 완벽하게 소화한 젊은 남성이었거든요. 사실 저는 독일에서 자라며 늘 키 큰 남성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아시아 남성들의 평균 신장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다가오는 그의 모습은 제 편견을 단번에 깨뜨렸답니다. 그가 바로 오스뮴 쇼룸 설계를 맡은 장동훈 건축가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제가 28인치 캐리어와 무거운 노트북 가방을 꺼내려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도움을 건네는 방식이었죠. 독일 남성들의 다소 거친 친절함이나 영국 신사들의 형식적인 매너와는 달랐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러우면서도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그의 태도는 묘한 설렘을 안겨주더군요. 사실 전날 화상 미팅에서 처음 그를 보았을 때부터 알아봤어요. 베를린의 한 건축 전시회에서 스쳐 지나갔던 그의 모습을. 당시 저는 오스뮴의 결정 구조를 건축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고민하던 참이었고 그의 작품 앞에서 오래 머물렀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는 전통 한옥의 처마 곡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였었는데 그의 섬세한 시선이 인상적이었답니다. 첫 인사를 건네는 그의 목소리는 프로페셔널했고 거의 원어민에 가까운 독일어 실력이 인상적이었어요.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왠지 모를 친근감이 들었답니다. 공항철도로 향하는 동안 저는 오스뮴 별정체의 독특한 육각형 구조와 빛의 굴절률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러자 그의 눈빛이 반짝이더니 한국의 장인정신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죠. 일본이 모방과 개량에 치중하고 중국이 규모와 화려함을 추구했던 것과 달리 한국은 정밀성과 아름다움의 완벽한 조화를 추구해왔다고 해요. 특히 고조선 시대 청동 거울의 0.2mm 미세선이 13,000개나 새겨진 정교함은 당시 중국 청동기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며 그 정신이 현대 반도체 기술로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하더군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답니다. 마치 어머니의 연구 노트를 누군가가 읽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우연히 시작된 만남이 특별한 인연이 되리라고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네요. 첫 공식 미팅 전날 밤 독일 본사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왔어요. 중국 최대 럭셔리 리테일 그룹 진룽의 라오청 부회장이 급히 서울을 방문한다는 거였죠. 사실 중국 측은 이미 작년부터 오스뮴의 독점 계약을 제안하며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었거든요. 게다가 중국의 럭셔리 시장은 한국의 10배 규모라 본사 내부에서도 적잖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해요. 아시아 시장 진출의 첫 책임자로서 저는 큰 부담을 느꼈답니다.
이미 한국 진출을 결정했지만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라오청 부회장은 중국 럭셔리 업계의 대부로 불리는 인물이었고 그의 영향력은 아시아 전역에 미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44층 미팅룸의 공기는 차가웠어요. 진롱그룹의 대표단 5명이 입장했을 때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죠. 라오청 부회장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세계 최대 럭셔리 시장인 중국을 두고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강하게 따져 물었어요. 그때 장도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놀라웠어요. 3D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오스밈 쇼룸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빛났고 전통 한옥의 곡선미와 현대 건축의 미니멀리즘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저조차도 처음 보는 버전이었는데 그는 어제 밤새 준비했다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 장면. 오스밈의 결정체가 한옥의 처마 곡선과 만나는 순간을 보여주려는 찰나에 갑자기 화면이 멈췄다가 검은색으로 변해버렸죠. 신입 디자이너 김서연 씨가 노트북을 만지다가 실수로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손상된 거예요. 김서연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파일을 복구하려 했지만 더 큰 혼란만 가중되었죠. 회의실이 얼어붙었고 중국 측 인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는 순간 식은땀이 났지만 장도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답니다. 그는 침착하게 김서연 씨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괜찮아요. 서연 씨. 저도 첫 발표 때 이보다 더 큰 실수를 했었죠. 이제 우리가 며칠 전 이야기했던 그 아이디어를 직접 보여드릴 기회가 왔네요. 부드럽게 속삭이듯 말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이었거든요. 실수한 직원을 다그치기보다 오히려 용기를 북돋아주는 모습이 너무나 신선했답니다. 그러고는 즉석에서 태블릿을 꺼내 손으로 직접 오스밈 쇼룸의 스케치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실시간 스케치는 마치 마법과도 같았어요. 오히려 준비된 3D 렌더링보다 더 생동감 있고 설득력 있게 디자인의 핵심을 표현해냈죠.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오스뮴처럼 희소성 있는 예술 작품이 그의 손끝에서 생명력을 얻어가는 듯했어요. 라오청 부회장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더니 오히려 스케치를 더 가까이서 보고 싶다며 앞으로 다가왔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장도훈은 프리츠커 상위 최연소 후보에 오른 실력파 건축가였어요. 그의 즉흥적인 스케치가 오히려 더 뛰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제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인 건 그의 뛰어난 실력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따뜻한 리더십이었어요. 실수한 후배를 감싸 안으면서도 그 실수를 기회로 바꿔내는 모습에서 진정한 매력을 느꼈답니다. 독일의 수직적이고 차가운 기업 문화에 익숙했던 저에게 그의 모습은 마치 따스한 봄바람 같았어요. 장도훈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듯 자연스럽게. 중국의 시장성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오스뮴은 단순한 사치품이 아닌 예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죠. 한국은 고조선 시대부터 이어온 정교한 기술력과 미적 감각이 있으며 0.2mm의 미세한 선으로 13,000개의 문양을 새긴 청동거울처럼 오스뮴의 가치를 극대화할 기술력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회의실의 분위기는 놀랍게 변화했고 예상치 못한 실수는 오히려 더 강렬한 인상을 남겼답니다. 라오청 부회장도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의 비전에 동의했고 오히려 중국 진출 때는 한국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고 싶다는 의견까지 내놓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더욱 설레게 한 건 그 후의 일이었어요.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에도 장도훈은 김서연 씨에게 다가가 오늘 실수 덕분에 오히려 더 좋은 프레젠테이션이 됐어요. 서연 씨가 있어 다행이에요 라며 따뜻하게 위로해 주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제가 김서연 씨가 된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원본 파일을 복구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며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답니다. 장도훈이 김서연 씨의 모니터 앞에 앉아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모습에 묘한 질투심마저 들었거든요. 실수해서 혼나기는커녕 저렇게 다정하게 배려받다니 순간 저도 실수를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엉뚱한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수직적인 위계 질서가 강한 독일 기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하지만 장도훈은 달랐죠. 그의 리더십은 권위적이지 않으면서도 깊은 신뢰를 주는 그런 특별한 것이었답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그의 진정성과 따뜻한 리더십에 그만 제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네요. 어쩌면 저도 모르게 김서연 씨가 부러웠던 건 그의 따뜻한 배려를 독차지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였을까요? 미팅 후 장도훈이 제안한 서울 투어가 마치 데이트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오스뮴 쇼룸의 컨셉을 위한 현장 답사였지만 제 마음은 자꾸만 설레었답니다. 을지로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그의 넓은 어깨가 제 시선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특히 오래된 금속 공방에서 장도훈이 노장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스스럼없이 대화를 나누면서도 장인의 기술을 존중하는 그의 겸손한 태도에 또 한 번 매료되고 말았죠. 낡은 공구를 다루는 노장인의 손놀림에서 현대 반도체 기술의 정밀함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기술, DNA를 설명하는 그의 목소리는 어쩐지 더욱 매력적으로 들렸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향하는 길에서는 우리의 어깨가 스치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자아 하디드의 미래적인 곡선을 설명하는 그의 표정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답니다. 분명 업무적인 대화였는데 왜인지 모든 순간이 로맨틱하게 느껴졌어요. 석양이 물들 무렵 우리는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 올랐어요.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마치 은하수처럼 빛났는데 그때 장도훈이 문득 독일에서는 한국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물어왔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최근 베를린에서도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놀라울 정도로 커지고 있었거든요. 장도훈은 흥미진진한 통계들을 하나씩 들려주었어요. 넷플릭스가 향후 4년간 한국 콘텐츠에만 2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것, K-팝이 이제는 빌보드 차트를 정기적으로 석권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화장품의 해외 수출이 전년 대비 36.2%나 증가했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웃으며 베를린에서는 이제 할리우드가 아닌 할리우드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전했어요. K-팝, K-드라마, K-뷰티까지 모든 것이 쓰나미처럼 순식간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고요. 블랙핑크 로제의 솔로곡이 발매 3일 만에 글로벌 차트 1위를 하고 오징어 게임2 예고편만으로도 전 세계가 들썩이는 걸 보면 한국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죠. 그러자 장도훈은 그것이 바로 한국의 기술력과 세련미가 만나 만들어낸 결과라고 설명했어요. 한국의 콘텐츠는 첨단 기술로 만들어내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이며 거기에 한국 특유의 맑고 투명한 미학이 더해져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였죠. 그 말을 듣자 문득 오늘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저는 장도훈에게 신입 디자이너를 다정하게 챙기던 모습이나 중국 측의 거센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비전을 지켜낸 것처럼 한국의 성공 비결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따뜻한 정서와 굳건한 자부심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답니다. 장도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한국의 가공식품 수출액이 12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한국의 모든 것이 세계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있다고 덧붙였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오스뮴의 한국 진출이 얼마나 탁월한 선택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좋았던 건 이 모든 대화가 마치 달콤한 데이트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석양에 물든 서울을 배경으로 한국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은 오늘 제가 본 그 어떤 한류 스타보다도 매력적으로 보였답니다. 그때 장도훈이 수줍은 미소와 함께 제안을 했어요. 이모가 운영하는 K살롱이라는 카페가 근처에 있는데 독일 손님에게 한국의 전통차를 소개하고 싶다고요.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 잡은 K살롱은 들어서는 순간부터 특별했어요. 어디선가 맡아본 듯한 차, 향과 은은한 재즈 선율, 마치 오래전 어머니의 연구실에서 느꼈던 그 아늑한 분위기가 공간 가득 묻어났거든요. 장도훈은 카운터를 향해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저를 독일에서 온 오스뮴 인스티튜트의 니나 페트리라고 소개했어요. 이모님은 친절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셨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창가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이모님은 우리에게 직접 로스팅한 커피를 내어주시면서 문득 독일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젊은 시절 카이스트에서 독일인 룸메이트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 친구 덕분에 독일어를 조금 배웠다며 수줍게 웃으시는 모습에 저는 호기심이 생겨 독일어로 몇 마디를 건네보았어요. 이모님은 서툰 발음이지만 정성스럽게 화답하시며 웃으셨답니다. 그런데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이모님의 시선이 자꾸 제게 머무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수십 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내시는 것처럼. 때로는 깊은 생각에 잠기시다가 문득 놀란 듯 고개를 저으시기도 했죠. 이상하게도 저는 이모님의 그런 행동에 살짝 긴장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따뜻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러다 제가 무심코 목에 걸고 있던 어머니의 이니셜 MP가 새겨진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을 때 이모님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마치 번개가 치듯 이모님의 시선이 그 목걸이에 꽂혔고 커피잔을 들고 계시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카페의 은은한 재즈 음악만이 흐르는 묘한 침묵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모님의 떨리는 눈동자와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통해 무언가 큰 동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침내 이모님은 과거의 유령을 마주한 듯한 표정으로
제 목걸이의 이니셜이 마리아 페트리의 것이 맞느냐고 물으셨죠.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걸 느꼈어요. 독일에서도 거의 불리지 않던 어머니의 본명을 이곳에서, 그것도 낯선 카페의 주인이 알고 계시다니요. 저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아시는지 여쭤보았죠. 제 확인에 이모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으신 채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마리아의 딸이냐고 물으셨지만 그 말씀조차 끝맺지 못하고 손으로 입을 가리신 채 그대로 굳어버리셨답니다. 그 순간 카페의 공기마저 멈춘 것만 같았어요. 장도훈도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란 듯 저와 이모님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을 잊은 채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 셋은 각자의 감정에 휩싸인 채 그렇게 얼어붙어 있었답니다. 그 정적을 깨고 이모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제야 저는 이분이 장도훈의 이모님이시자 어머니의 카이스트 시절 룸메이트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모님은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붙잡으시더니 마치 잃어버린 딸을 다시 찾은 것처럼 저를 꼭 끌어안으셨어요. 어머니의 향기가 났던 그 포옹을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잠시 후 이모님은 마치 오래된 보물을 꺼내듯 조심스럽게 낡은 가죽 앨범을 가지고 오셨답니다.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그 앨범을 펼치는 순간 제 심장은 마치 멎을 것만 같았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생생한 어머니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거든요. 형광등 불빛 아래 실험복을 입고 밤늦게까지 연구에 몰두하시던 모습,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 아래서 환하게 웃고 계시던 순간들. 그리고 제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든 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청동거울을 살피시던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그 사진 속에서 어머니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저와 함께 계신 것만 같았답니다. 이모님은 천천히 하지만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목소리로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한국의 미래를 굳게 믿으셨는지 청동거울에서 발견한 정교한 기술이 현대의 반도체까지 이어질 거라고 확신하셨다고요. 특히 한국인들의 손끝에는 마법 같은 정밀함이 있다고 늘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는 마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눈물 사이로 어머니의 꿈이 보였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 나라에서 제가 지금 어머니의 꿈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장도훈은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고 그의 따뜻한 온기가 저를 더욱 울컥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들 그리고 이모님의 이야기들이 제 마음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갔다 했거든요. 30년 전 어머니가 보셨던 것들을 제가 지금 똑같이 보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왠지 모를 숙명처럼 느껴졌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밤거리는 마치 별들이 쏟아져 내린 것처럼 반짝였어요.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을 지나는 동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우리 오스뮴이 한국을 선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거라고요. 어쩌면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저를 이끌어 이곳으로 오게 한 것은 아닐까 하고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보니 테이블 위에는 장도훈이 건네준 오스뮴 쇼룸 스케치와 이모님이 복사해주신 어머니의 옛 사진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젊은 시절 어머니가 청동거울을 연구하시던 진지한 표정과 장도훈이 그린 오스뮴 쇼룸의 우아한 곡선이 묘하게 겹쳐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답니다. 이곳 서울은 오스뮴보다도 더 빛나는 도시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찾게 될 것들은 단순한 비즈니스의 성공을 넘어 어쩌면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이모님을 만난 다음 날 아침 일찍 장도훈의 차를 타고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어요. 밤새 설레는 마음에 잠을 설쳤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하지 않더군요. 어제 밤늦게까지 읽었던 어머니의 연구 노트는 마치 보물처럼 품에 안은 채로 10년 전 어머니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기분이었답니다. 박물관 입구에서부터 제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걸었을 이 길을, 어머니가 숨 쉬었을 이 공기를, 그리고 어머니가 바라보았을 이 풍경을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만 같았죠. 장도훈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조용히 한 걸음 뒤에서 저를 지켜보며 따라오더군요. 고조선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어요. 진열장 속 청동거울이 은은한 조명을 받아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의 연구 노트를 펼쳐들고 거울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답니다. 노트에 빼곡히 적힌 어머니의 글씨가 0.2mm 미세선 13,000개에 대한 세세한 기록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장도훈은 제 곁에서 전문가다운 설명을 이어갔어요. 청동거울의 동심원 문양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각각의 선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정교한 기술이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지를. 하지만 제 귓가에는 그의 설명보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장도훈이 설명하는 청동거울의 문양과 현대 반도체 회로의 유사성이었어요. 고대 장인들이 그린 동심원의 간격이 오늘날 반도체 회로의 나노 공정과 똑같은 수학적 원리를 따른다는 거였죠. 그의 말을 듣자마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어요. 바로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기로 한 거죠. 화성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어머니의 연구 노트를 다시 펼쳐보았어요. 한국인들의 DNA에는 정밀 기술이 흐르고 있다는 문장 밑에는 굵은 밑줄이 그어져 있었는데 그제야 어머니의 그 직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답니다. 청동거울에서 반도체까지 2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이어진 한국의 장인정신을 어머니는 이미 보고 계셨던 거예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화성의 풍경은 마치 미래도시를 보는 것 같았어요. 거대한 반도체 공장들이 마치 우주선처럼 늘어서 있었고 첨단 설비를 실은 특수 차량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장도훈은 운전하면서도 종종 제게 설명을 덧붙여 주었어요. 이곳이 단순한 공장 단지가 아닌 세계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라는 거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처음 마주한 삼성 반도체 공장의 전경은 압도적이었어요. 은빛으로 빛나는 건물 외벽이 마치 거대한 반도체 칩처럼 보였죠. 특수 방진복으로 갈아입고 에어샤워를 거치면서 이곳의 모든 것이 나노 단위의 정밀함으로 통제된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답니다. 청정실에 들어서자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반짝이는 첨단 장비들,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작업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거대한 기계 앞에서 작은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미세한 조정을 하는 엔지니어의 손놀림이었어요. 마치 30년 전 어머니가 보셨던 청동거울의 장인을 보는 것 같았답니다. 지금 보시는 게 3나노 공정이라고 설명하던 김 박사의 말에 저는 숨을 멈췄어요.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 크기의 회로를 그리는 작업이며 세계에서 우리와 대만만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했죠. 특히 수율은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문득 아침에 봤던 청동거울의 미세선들이 떠올랐습니다. 2400년 전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0.2mm의 정교한 선들이 이제는 나노 단위의 회로가 되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롭게 느껴졌죠. 바로 그때 어머니의 연구노트에 적힌 구절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청동거울의 미세선이 현대 정밀 산업에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이 무한해 보인다. 30년 전 어머니의 예견이 현실이 된 순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장도훈은 그런 제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일본이 모방과 개량에 치중하고 중국이 대량 생산을 추구하는 동안 한국은 독자적인 혁신을 추구해왔다고 했죠. 그게 바로 우리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게 된 비결이라고 설명하면서 제 어머님이 보신 것처럼 우리에겐 장인정신의 DNA가 있다고 덧붙였어요. 그날 밤 연구소에서 저는 어머니의 연구 노트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페이지를 넘기던 중 문득 눈에 들어온 다이어그램 하나가 저를 설레게 했답니다. 어머니께서 청동거울의 주조 과정을 연구하시며 그려두신 온도 변화 그래프였는데 특히 냉각 구간에서의 미세한 온도 제어 방식이 흥미로웠어요. 이 발견을 한국 연구진들과 공유했을 때 연구실은 새로운 열기로 가득 찼답니다. 특히 현대 기술과 전통 기술을 연결하는 그들의 통찰력은 놀라웠어요. 어머니의 연구 노트에서 발견한 냉각 방식의 원리를 오스뮴 결정화 과정에 적용하는 아이디어가 점점 구체화되어 갔죠. 그리고 마침내 이 연구가 장도훈의 건축 디자인과 만나는 순간이 왔어요. 그가 설계한 쇼룸의 외벽에 오스뮴 결정을 장식하는 방식을 제안했을 때 모두가 그 가능성에 눈을 반짝였답니다. 전통 한옥의 처마 곡선을 따라 흐르는 육각형 구조의 오스뮴 결정들은 마치 은하수가 지상으로 내려온 것처럼 황홀한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첫 테스트 시공이 끝난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숨을 죽인 채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죠. 석양이 오스뮴 결정에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광채는 그 어떤 보석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움을 자아냈어요. 마치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가 동시에 빛나는 것 같으면서도 그보다 더 깊고 풍부한 빛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보는 각도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색채였어요. 때로는 푸른빛으로, 때로는 보랏빛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모습이 마치 살아 숨쉬는 것만 같았답니다. 장도훈이 서 있던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 건물 전체를 바라보았을 때 저는 심장이 크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그의 건축 디자인이 만들어낸 우아한 곡선과 오스뮴 결정의 찬란한 빛이 만나 만들어낸 광경은 마치 미래에서 온 한옥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장도훈은 이것을 현대 건축과 과학기술의 완벽한 조화라고 불렀지만 제 눈에는 그 이상의 것이 보였어요. 청동거울의 장인이 그랬듯 오늘날의 한국 장인들도 여전히 그 정교한 손길로 미래를 빚어내고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어머니가 그토록 이야기하시던 한국의 장인정신, 바로 그 진수라는 걸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답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 아래서 더욱 강렬하게 빛나는 오스뮴 별정들을 보며 저는 어머니도 이 순간을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란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며칠 뒤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실험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어요. 모니터의 차가운 불빛이 눈을 피로하게 만들고 어깨는 뻐근해져 있었죠. 그때 문득 실험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장도훈이 두 잔의 커피를 들고 들어왔어요. 따뜻한 커피 향이 실험실의 무거운 공기를 한순간에 부드럽게 만들었답니다. 이모님이 제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걱정된다는 말씀을 전하며 커피를 건네는 장도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그의 따뜻한 배려가 가슴 한켠을 살며시 데우는 것을 느꼈답니다. 커피잔을 들고 큰 창가로 다가가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화성 반도체 단지의 불빛들이 마치 또 하나의 은하수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푸른빛과 은빛이 교차하는 그 풍경 속에서 문득 운명이란 단어가 떠올라 30년 전 어머니가 발견하신 청동 거울의 비밀이 이제는 오스뮴이라는 새로운 빛으로 피어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마치 누군가가 정교하게 짜놓은 시나리오처럼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장도훈이 조용히 제 옆에 와서 섰어요. 그의 존재만으로도 가슴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며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마치 오래된 사진 한 장처럼 선명하게 담겼죠. 이제 이곳에는 제가 이뤄나갈 꿈이 있고 어머니의 열정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조용히 제 곁을 지켜주는 운명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창 너머로 보이는 반도체 단지의 불빛들처럼 제 미래도 이렇게 반짝일 거란 확신이 들었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미팅을 마치고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던 그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시작되었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차가운 겨울비 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울린 독일 본사의 긴급 연락을 받고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 진롱그룹이 예고도 없이 본사를 찾아와 전례 없는 제안을 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불과 몇 주 전 장도훈의 프레젠테이션으로 한 차례 설득되어 한국 진출을 인정했던 그들이었는데 세계 최대 럭셔리 시장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걸까요? 이번에는 무려 2조 원 규모의 투자와 함께 아시아 전역의 독점 판매권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놓았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받은 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지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끼며 저는 장도훈에게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보냈답니다. 더욱 충격적인 소식은 그 다음이었어요. CF 볼프강이 중국 측의 제안을 강력히 지지하면서 이사회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거든요.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죠. 그날 밤 늦게 장도훈과 긴급하게 만나 다음날 아침 첫 비행기로 민해행을 결정했어요. 기내에서 저는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머니의 연구 노트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죠. 옆자리에서는 장도훈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계속 다듬고 있었는데 그의 진지한 표정에서 왠지 모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11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민해는 차갑고 음산한 겨울 날씨였어요. 본사 이사회 회의실 문 앞에 섰을 때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더군요.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 속에서 진롱그룹의 임원들과 우리 이사진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희를 향했습니다. 그때 장도훈이 제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는데 그 따뜻한 온기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차가운 회의실의 정막을 깨고 장도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단단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죠. 3D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오스뮴 쇼룸의 최종 디자인이 회의실 중앙에 떠오르는 순간 이사진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전통 한옥의 우아한 곡선을 따라 흐르는 오스뮴 별정체들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했어요. 장도훈은 한국의 미학이 어떻게 오스뮴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기술과 예술의 조화를 통해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죠. 특히 실제 구현된 오스뮴 별정화 기술의 시연 장면에서는 CF 볼프강조차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기울이더군요. 은은하게 빛나는 결정체들이 만들어내는 오로라 같은 빛의 향연의 진롱그룹의 임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제 차례가 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연구 노트를 꺼내 들었을 때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하지만 노트를 펼치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답니다. 마치 어머니가 제 옆에 서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2400년 전 고조선의 청동거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어머니가 남기신 연구 스케치들을 하나씩 보여드렸어요. 0.2mm의 미세선이 13,000개나 정교하게 새겨진 청동거울의 비밀에서부터 그 정신이 현대 반도체 기술로 이어지기까지의 여정을 설명하는 동안 마치 어머니의 목소리가 제 안에서 울리는 것 같았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앞두고 잠시 숨을 고르며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았어요. 시장의 크기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죠. 그 순간만큼은 제 안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오스뮴이 진정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장인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한국이 가진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말을 하는 동안 장도훈의 눈빛이 저를 향해 반짝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문장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화면에 어머니의 연구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띄우면서 제 목소리가 살짝 떨리기 시작했답니다. 30년 전 어머니가 고조선 청동거울을 보시고 남기신 그 문장, 한국인들의 DNA에는 정밀기술이 흐르고 있다를 보여드렸죠. 그 순간 회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숨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저는 어머니의 글씨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답니다. 그때 CEO 마르틴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는데 그의 눈가가 붉어진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죠. 마르틴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진정한 가치라며 단순한 시장 규모나 투자금이 아닌 오스뮴의 본질적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놀랍게도 진룽그룹의 대표가 먼저 손을 들었답니다. 그들도 이제는 이해했다며 오히려 한국에서의 성공 사례를 지켜본 후에 협력 관계를 맺고 싶다는 뜻을 전했어요. 그들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에 회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죠. CF 볼프강마저 한국 진출에 동의하면서 마침내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제서야 그동안 쌓였던 긴장이 풀렸는지 저도 모르게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장도훈이 살며시 건네준 손수건을 받으며 문득 이 모든 순간이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며칠간의 긴장과 불안,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그저 창밖으로 보이는 미네네 하늘을 바라보며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계실 어머니께 마음속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미넨에서의 성공적인 발표 이후 장도훈과 저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그의 뛰어난 전문성과 따뜻한 배려심은 제가 한국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가 되었답니다. 어머니가 30년 전 발견하신 한국인들의 장인정신은 이제 제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는 현실이 되었죠. 내년 4월 오스뮴 서울 쇼룸 오픈식과 함께 저희의 결혼식도 올리게 되었어요. 장도훈은 단순한 건축가가 아닌 한국의 미학과 기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줄 아는 진정한 예술가더군요. 그의 섬세한 시선은 비단 건축에만 머무르지 않았답니다. 후배들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 장인들을 대하는 공손한 태도, 그리고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융합하는 능력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본 한국의 모습과 꼭 닮아 있었죠. 지금 제 책상 위에는 오스뮴 결정체와 청동거울 앞에서 찍은 우리의 약혼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어요. 그리고 창밖으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오스뮴 쇼룸 공사 현장이 보이네요. 어제는 장도훈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의 청동거울을 다시 찾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오더군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발견하신 미래가 이제는 제 현재가 되어 있다고요. 이곳에서 저는 제 운명을 만났답니다. 청동거울에서 시작된 정밀기술의 DNA는 오스뮴의 결정체로 이어졌고 장도훈에게서 발견한 한국인의 섬세함은 제 삶의 새로운 빛이 되었어요. 사랑도 꿈도 그리고 새로운 시작도 모두 이곳 서울에서 찾았으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드 베르제렉 가문의 외동딸 엘레나입니다. 300년 전통의 다이아몬드 감정가 가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다이아몬드와 함께 자랐죠. 오늘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아프리카 보츠와나의 카로의 광산에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발견이 있었다고 해요. 무려 2492캐럿의 거대한 원석이었는데 지난 100년간 발견된 다이아몬드 중 두 번째로 큰 크기였거든요. 순수한 푸른빛을 머금은 이 원석을 처음 보았을 때의 전율은 아직도 생생하답니다. 저는 가문을 대표해 긴급히 보츠와나로 향했어요. 카로의 광산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전 세계의 다이아몬드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죠. 적도의 뜨거운 태양 아래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처음 그 원석을 마주했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네요. 투명한 결정 구조 사이로 스며드는 빛의 굴절이 마치 춤을 추는 듯했거든요. 특히 정밀 감정 작업을 할 때였어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내부 구조의 완벽함에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답니다. BBC, CNN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취재진들이 제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카메라에 담았죠. 그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보석학자로서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실감났어요. 특히 가문의 이름을 걸고 이 세기의 발견을 인증하는 순간만큼은 제 인생의 정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의 감정을 마치고 환희에 찬 기자들과 샴페인을 나누며 축하하고 있던 그 순간, 제 휴대폰에 믿을 수 없는 속보가 날아들었답니다. 한국 상훈상합에서 다이아몬드 합성 성공이라는 헤드라인이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갔죠.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직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해요. 보츠와나에서의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충격적인 뉴스가 날아든 거랍니다. 파리의 저희 집 서재에서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답니다. 우리 가문이 300년간 쌓아온 모든 지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불안한 마음에 태블릿을 들고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죠. 루이 14세 시대부터 이어져 온 고가구들 사이로 석양이 붉게 물들어 들어오던 그 순간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기사를 보셨는지 여쭤보았더니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답니다. 손에 들고 계시던 크리스탈 잔을 책상에 거칠게 내려놓으시더니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격앙된 목소리로 다이아몬드는 수백만 년의 시간이 만든 자연의 선물이라며 일기압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에서는 분노와 불안 그리고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평소 차분하고 위험 있던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서재의 창가로 비치는 붉은 석양이 아버지의 상기된 얼굴을 더욱 붉게 물들였답니다. 더 이상 그런 헛소문은 듣고 싶지 않다며 우리 가문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고 하시더군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아직도 보석의 진정한 가치를 모른다며 안타까워하셨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책장에 오래된 보석학 서적들을 가리키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나네요. 대대로 이어져 온 우리 가문의 지식과 경험이 고스란히 담긴 책들이었거든요. 그때 아버지의 눈빛에서 읽었던 감정들이 아직도 가슴 한켠을 무겁게 한답니다. 자부심과 불안,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달까요.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우리 가문의 자존심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던 거죠. 하지만 운명이란 참 묘한 것 같네요. 그로부터 2주 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저의 인생을 바꾸게 될 순간이 찾아왔답니다. 세계경제포럼 과학기술 세션에서 우연히 한국의 최재웅 씨의 발표를 듣게 된 거죠. 180cm가 넘는 훤칠한 키에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였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도 진중해 보였어요. 박사 학위를 가진 과학자이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그를 재웅 씨라고 부르게 됐답니다. 왠지 그 호칭이 더 잘 어울렸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 자리에 앉았을 뿐이었는데 그분의 발표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어요. 재웅 씨는 검은색 슈트 차림으로 무대 위에 서서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우아하면서도 힘있게 발표를 이어갔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정성과 자신감이었답니다. 다이아몬드의 결정 구조를 설명할 때는 마치 오랜 친구를 소개하듯 따뜻하고 친근한 어조로 말하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은 발표 막바지였어요. 재웅 씨가 작은 유리 상자를 들어 보였는데 그 안에는 완벽한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가 있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 연구진이 일기압에서 만들어낸 다이아몬드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놀라웠답니다. 발표가 끝나고 많은 학자들이 재웅 씨를 에워싸고 있었지만 저는 기다렸다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다가갔어요. 제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죠. 그분 앞에 서자 아버지의 노여운 음성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용기를 내어 질문을 던졌답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그때 재웅 씨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거만하거나 자랑스러워하는 대신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대답해 주었죠. 자연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희는 다이아몬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성 과정의 본질을 이해하려 노력했을 뿐이죠. 그의 말에서 저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답니다. 수백만 년의 시간을 압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재현해낸다는 그의 철학이 가슴 깊이 와닿았거든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의 알프스 설산을 바라보며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답니다. 바로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결정한 것이죠. 한국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수백 년간 이어온 가문의 전통과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는 결정이었지만 진실을 향한 제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거든요. 아마도 재웅 씨의 그 진정성 있는 눈빛과 겸손한 미소가 제게 그만한 용기를 준 것 같답니다. 다보스에서의 일주일을 보내고 파리로 돌아온 저는 마음이 무거웠답니다. 사실 비행기 안에서부터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수없이 되뇌었던 것 같아요.
르부르주아 거리에 있는 저희 저택의 문을 열 때부터 이미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저녁 식사 후 평소처럼 아버지께서 즐기시는 1982년산 보르도 와인 한 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서재를 노크했죠. 다보스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의 얼굴이 홍수처럼 붉어지셨어요. 제가 드 베르제르가의 이름을 걸고 한국으로 간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며 300년 가문의 수치가 되겠다는 거냐고 소리치셨죠. 아버지의 분노에 찬 음성이 서재 전체를 울렸답니다. 평소 고요하던 공간이 순식간에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변해버렸어요. 그날 밤 아버지와의 논쟁은 3시간이나 이어졌답니다. 아버지께서는 프랑스 왕실이 하사한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반지를 제 앞에 내려놓으셨어요. 이것이 우리 가문의 긍지라며 제가 그토록 믿는 한국의 기술이 이런 역사와 전통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고 물으셨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아버지의 반지를 조심스럽게 다시 건네드리며 진정한 가문의 긍지는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 진실을 찾아가고 싶다고 말씀드렸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샤를 드골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뒤돌아보았어요. 우리 집 3층 서재의 창가에 서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보였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며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가슴속에는 이상하게도 단단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꾸어 놓을지, 그리고 우리 가문의 역사에 어떤 새로운 장을 열게 될지는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답니다. 한국 IBS 연구소를 처음 방문했던 그날 아침이 마치 어제처럼 생생하네요. 인천공항에서 연구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세계적 수준의 화려한 연구소를 상상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차가 멈춘 곳에는 평범한 회색빛 건물이 서 있더군요. 울산이라는 도시의 산업단지 한복판에 자리 잡은 무척이나 수수한 외관의 건물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실망감이 컸어요. 프랑스의 국립연구소나 스위스의 연구시설에 비하면 너무나도 소박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오만이었는지 곧 깨닫게 되었답니다. 연구소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최첨단 연구시설이 눈앞에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RSRR의 실험 장치였답니다. 다른 나라의 거대한 장비들과는 달리 작고 정교한 이 장치가 바로 다이아몬드 합성의 핵심이라고 하더군요. 재용 씨의 설명이 시작되면서 제 놀라움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각국의 다이아몬드 합성 기술을 비교해가며 설명해 주는데 그때마다 저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미국의 경우 맨해튼의 한 빌딩 3개 층을 통째로 사용하는 거대한 실험실에서 1조 원이 넘는 장비들을 동원해 5만 기압의 압력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도 한 번 실험에 2주가 넘게 걸린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죠. 일본의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교토대학을 중심으로 30년간 연구를 진행했지만 아직도 품질 균일화에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첨단 기술의 나라 일본이 이렇게 고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중국의 사례를 들으며 저는 그만 숨이 막힐 뻔했어요. 베이징과 상하이의 연구소에서는 고압 챔버, 폭발 사고가 빈번해 연구진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거였죠. 게다가 그들이 만든 다이아몬드는 대부분 공업용으로도 사용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세계 각국이 엄청난 비용과 시간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며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는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제 눈앞에 있는 이 작은 한국의 연구소가 그들 모두를 뛰어넘었다는 사실이었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놀라운 순간은 그 다음이었어요. 재용 씨가 갈륨과 니켈, 철,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특별한 액체 금속 합금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마법 같은 일을 해낸다고 설명하더군요.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숨쉬는 바로 그 일반 대기압, 단 1기압에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정교한 유리관 속에서 반짝이는 액체 금속을 보며 저는 그만 웃음을 터뜨릴 뻔했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지하 깊숙이에서 엄청난 압력을 견뎌야 만들어지는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어진다니 말이 되나요? 게다가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이 고작 24시간이라고 하시는데 그때는 정말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재용 씨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의심은 점점 경이로움으로 바뀌어 갔어요. 그분이 실험 과정을 설명하실 때면 마치 오랜 연인을 이야기하듯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특히 메탄과 수소가 만나 탄소로 변하는 과정을 설명할 때는 베르디의 오페라를 해설하는 것처럼 목소리에 깊은 감동이 실려 있었답니다. 시험이 진행될 때마다 보이는 모습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때로는 현미경 앞에서 1시간 넘게 움직이지 않고
결정의 성장을 지켜보다가도 작은 변화가 보이면 어린아이처럼 환호성을 지르곤 했죠. 그런 순수한 열정 앞에서 저는 자꾸만 미소 짓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은 밤늦게까지 실험실에 남아있길래 걱정되어 커피를 들고 찾아갔는데 재웅 씨가 결정 구조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글썽이시더군요. 보세요. 이 완벽한 대칭성을. 자연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아름다운 시이지 않나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분에게 과학은 단순한 연구가 아닌 순수한 예술이자 열정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지켜보다 보니 어느새 저도 이 혁신적인 기술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실험을 지켜보기도 하고 주말에도 연구실에 나와 데이터를 분석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아마도 재웅 씨의 그 순수한 열정이 저도 모르게 저를 변화시켰던 것 같아요. 파리의 루브르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세계보석학회를 앞두고 저희는 전날 밤까지 발표 준비에 매달렸어요. 긴장감에 휩싸인 저와 달리 재웅 씨는 늘 그렇듯 차분했죠. 그날 밤 세느 강변을 거닐며 나눈 대화가 아직도 생생하네요. 달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던 그때 재웅 씨가 불현듯 깊은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하며 재현하는 것이라는 말이었죠. 그 말에 가슴이 울렸어요. 마치 수백만 년 동안 자연이 들려주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야 이해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루브르 컨퍼런스홀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보석학자들로 가득 찼답니다. 저는 최전방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각국 연구진들의 비웃음 섞인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특히 미국 GIA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 일기압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든다며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죠. 하지만 재웅 씨는 달랐어요. 단상에 올라서시는 그분의 모습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았답니다. 청중들의 냉소적인 반응에도 흔들림 없이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발표를 시작했죠. 자연이 들려주는 새로운 이야기를 함께 듣자는 말로 시작하신 그의 발표는 청중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답니다. 그리고 시작된 실시간 합성 시연, 그건 정말 마법과도 같은 순간이었어요. 무대 중앙에 설치된 실험 장치에서 액체 금속이 반짝이기 시작했고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결정이 성장하는 모습이 투영되었답니다. 청중석에서 들리던 조소 섞인 웃음소리가 점차 놀라움의 탄성으로 바뀌어갔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재웅 씨가 장비의 원리를 설명할 때의 모습이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소개하듯 자연스럽게, 그러면서도 깊은 존중이 담긴 목소리로 설명하는데 그 순간만큼은 강당 전체가 완전한 침묵에 빠져들었답니다. 심지어 아까 전까지 비웃던 연구진들의 입에서도 감탄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 제가 단상 위로 올라가 품질 검증을 시작하자 1,500명의 청중들이 일제히 숨을 멈췄답니다. 현미경에 눈을 대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지난 25년간 수많은 다이아몬드를 봐왔지만 이토록 완벽한 결정 구조는 처음이었거든요. 특히 라만 분광 분석기로 살펴본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답니다. 저희 가문이 소장하고 있는 17세기 골콘다 광산의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순수한 결정 구조를 보이는 거예요. 일본이 30년간 연구했다는 결정 구조의 한계를 단숨에 뛰어넘었고 중국이 그토록 도달하고자 했던 품질 기준을 훌쩍 넘어섰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을 때 재웅 씨가 제게 살짝 윙크를 보내며 은근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그제서야 안정을 찾고 검증 결과를 발표할 수 있었답니다. 완벽한 품질, 더 나아가 천연 다이아몬드보다 더 순수한 결정 구조를 가진 다이아몬드가 우리 눈앞에서 만들어졌다고 말했어요. 순간 컨퍼런스홀이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답니다. 평생 이런 환호성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았어요. 중국 대표단은 자신들이 수천억을 들여 개발한 고압 장비로도 달성하지 못한 결과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일본 연구진들은 30년간의 연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지켜보며 고개를 떨구었죠. 특히 교토대학의 수석 연구원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까지 했다니까요. 미국 GIA의 수석 연구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재검증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즉시 이뤄진 추가 검증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죠. 아시아의 과학기술을 늘 무시하던 그들의 오만함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유럽의 원로학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우상처럼 여겨왔던 분들이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기립박수를 보내주시는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아버지 생각이 났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계셨다면 동양의 작은 나라가 서구와 일본을 단숨에 뛰어넘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어떤 표정으로 지켜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발표가 끝난 후 재웅 씨가 건네주신 작은 벨벳 상자를 열었을 때의 그 떨림이란 방금 전 우리가 만든 다이아몬드로 제작된 반지였는데
그 순수한 빛깔이 마치 제 앞길을 비추는 등대 같았어요. 재웅 씨가 제 용기가 이 다이아몬드처럼 영원히 빛나길 바란다고 했을 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단순히 하나의 연구에 참여한 게 아니라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는 거요. 300년 가문의 전통을 뛰어넘어 더 위대한 혁신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게다가 이 혁신이 거대한 예산과 오랜 전통을 자랑하던 미국, 일본, 중국이 아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답니다. 그렇게 세계보석학회에서의 성공 이후 연구소는 더욱 활기가 넘쳤어요. 재웅 씨의 지휘 아래 획기적인 실험들이 연이어 진행되었고 세계 각국의 러브콜이 쏟아지던 시기였답니다. 특히 재웅 씨와 함께 실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희 마음도 조금씩 설레기 시작하던 때였죠. 그날도 평소처럼 늦은 밤까지 실험이 이어졌어요. 재웅 씨는 잠시 회의가 있어 자리를 비웠고 저는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죠. 실험실 특유의 조용한 기계음만이 들리던 그때 문득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마치 카메라 셔터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예민해진 탓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그 소리가 반복되자 불안한 마음에 소리가 나는 쪽으로 살그머니 걸음을 옮겼죠. 어두운 실험실 구석에서 검은 형체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는데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형광등 불빛에 반사된 카메라 렌즈의 반짝임, 그리고 그것을 들고 있는 사람의 실루엣 순간적으로 제 호흡이 멈췄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오로라였어요. 제가 파리에서부터 알고 지낸 친구이자 이번 프로젝트에 함께하게 된 동료 연구원이었죠. 상황을 직감적으로 깨달은 순간 마치 등 뒤로 차가운 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가 RSRR 장치를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연구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기술이었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그동안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그녀의 수상한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늦은 밤 몰래 연구실에 들어오던 모습들, 유독 장비에 관심을 보이던 순간들, 그리고 자주 받던 수상한 전화들까지 이 모든 것이 이제야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죠. 제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친구를 의심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연구소의 보안팀이 오로라의 컴퓨터를 조사했어요. 제 눈앞에서 펼쳐진 이메일들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답니다. 영국 왕립연구소의 수석 연구원들과 주고받은 비밀 서신들, 우리 연구소의 도면들, 그리고 그들의 조급함이 고스란히 담긴 대화 내용들이 차례로 발견되었거든요. 특히 눈에 띄었던 건 런던 본부에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대영 제국이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기술을 파악하라는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죠. 산업혁명 이후 250년간 세계 과학기술을 이끌어왔다는 자부심이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나 봐요. 이메일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저는 영국의 위기의식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답니다.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의 공동연구 프로젝트에서 배제되면서 느끼는 고립감, 연구 예산의 감축, 젊은 과학자들의 해외 유출까지 그들의 불안이 절절히 배어있더군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 한국의 급격한 성장이었어요. 다이아몬드 합성 기술은 시작에 불과했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더군요. 셰익스피어의 나라라 자부하던 영국이 이제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게 문학적 위상마저 위협받게 된 거예요.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오로라가 보낸 마지막 이메일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아닌 것 같다. 심지어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100년 넘게 쌓아온 기술을 단 몇 년 만에 뛰어넘어 버렸다. 이대로는 안 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였어. 근데 이제는 작은 한국에게마저. 나는 오로라의 마지막 메일을 읽으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세계를 호령하던 대영 제국의 몰락, 이렇게 한 젊은 과학자의 절망 어린 고백으로 드러나다니요. 기술의 발전은 이렇게 한 나라의 자존심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루어낸 혁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중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실험실에서 보내는 늦은 가을밤이었죠. 재웅 씨와 저는 이전 실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합금 비율을 시험하고 있었어요. 특히 그날은 갈륨과 니켈의 비율을 미세하게 조정한 실험이 놀라운 결과를 보이기 시작하던 중이었답니다. 실험실은 평소보다 더 고요했어요. 기계음과 재웅 씨의 숨소리, 그리고 제 심장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실험실 전체가 깜깜해지며 모든 장비가 멈춰버렸어요. 한 달간의 실험 데이터가 모두 날아갈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죠. 순간적으로 재웅 씨가 비상 전원 스위치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 스치듯 지나가는 인기척이 느껴졌답니다. 실험실 뒤편 비상구 쪽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고 그때 달빛에 비친 실루엣은 분명 오로라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재용 씨의 움직임이 너무나 놀라웠거든요. 마치 한편의 무용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의 몸이 공중을 가르며 순식간에 오로라의 앞을 가로막았죠. 달빛이 그의 실루엣을 비추는 순간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재용 씨는 대학 시절 전국 대회 우승까지 했던 태권도 5단이었더군요. 그 순간 보여준 그의 날렵한 동작은 과학자의 그것이라기보다는 무용수의 우아한 춤사위 같았어요. 그동안 실험복 속에 감춰져 있던 그의 또 다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심장이 크게 요동쳤답니다. 어두운 실험실에 비상등이 들어오면서 저는 재용 씨의 옆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늘 부드럽게 미소 짓던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차갑게 빛나는 걸 보면서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더욱 뜨거워지는 걸 느꼈답니다. 실험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제 뺨은 자꾸만 부러져 갔죠. 퇴로가 막힌 오로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쌓아두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그녀의 흐느낌이 고요한 실험실을 채워갔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이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파왔죠. 오로라는 더 이상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며 흐느꼈어요. 그녀의 고백은 마치 영국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답니다. 250년 전 증기기관으로 세계를 바꾼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작은 한국의 기술력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 현실이 그들에겐 너무나 가혹했던 거예요. 특히 가슴을 울린 건 영국이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작은 한국에게마저 밀리고 있다는 그녀의 말이었어요. 그 말을 하는 오로라의 목소리에는 자존심과 절망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답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재용 씨가 천천히 오로라에게 다가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손을 내밀었거든요. 방금 전까지 날렵한 동작으로 그녀를 제압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부드러운 모습이었죠. 재용 씨는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이룬 것은 단지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려 노력한 결과일 뿐이라며 오로라에게도 함께하자고 제안했죠. 그 말을 하는 재용 씨의 눈빛은 마치 깊은 호수처럼 맑고 진실되어 보였어요. 오로라도 저도 그리고 아마도 이 실험실의 공기마저도 그의 말에 숨을 죽였던 것 같아요. 순수한 과학자로서의 그의 모습이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던 순간이었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재용 씨에게 매료된 건 단순히 그의 뛰어난 연구, 능력이나 신체적인 능력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거요. 그의 마음속에 담긴 순수한 열정과 너그러운 진정으로 저를 사로잡았던 거죠. 제 가슴 한켠이 달콤하게 저려오는 걸 느끼며 저는 그저 그 순간을 조용히 새기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과학기술의 발전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진보를 위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재용 씨의 그 너그러운 모습에서 한국이 이룬 혁신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한 것 같았답니다. 결국 오로라는 자진해서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죠. 마지막으로 건넨 그녀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이제 나도 알겠어요. 진정한 혁신은 겸손한 자세에서 시작된다는 거요. 그날 이후 재용 씨와 저는 더욱 가까워졌답니다.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그의 대범한 모습과 과학자로서의 순수한 열정이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거든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우리는 이미 과학 이상의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오로라 사건 이후 영국 왕립연구소의 비밀 계획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동안 감춰져 있던 각국의 다이아몬드 합성 기술 현황이 모두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오히려 한국의 기술력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특종 보도를 시작으로 세계 언론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기술력을 조명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1조 원의 예산을 들여도 실패한 기술을 한국이 일반 실험실 수준의 장비로 해냈다는 사실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다큐멘터리였죠. 동양의 작은 나라가 세계과학계의 판도를 바꾸다라는 제목의 특집 프로그램이었는데 시청률이 무려 10%를 기록했다나요? 이런 상황에서 세계부속학회가 긴급 임시총회를 소집했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호텔에서 열린 이 총회에는 전 세계 47개국의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재용 씨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기술을 완벽하게 공개했죠. 그의 발표를 듣는 동안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자부심과 감동으로 눈물이 자꾸 차올랐거든요. 검증 과정은 엄격했지만 결과는 놀라웠답니다. 중국과 일본의 연구진들이 직접 실험을 진행했고 유럽연합의 전문가들이 품질을 검증했어요. 그들의 결론은 하나였죠.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모방이나 우연이 아닌 자연의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한 결과라는 거였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소장의 평가였답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이야말로 진정한 지속가능한 미래 기술이라고 극찬했어요.
에너지 소비량은 기존 방식에 과한데 실은 오히려 더 뛰어나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죠. 그날의 흥분과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재용 씨가 저를 내만 호수로 산책을 가자고 했어요. 봄을 재촉하는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던 호숫가를 거닐며 우리는 앞으로의 연구 계획과 꿈들을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봄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서둘러 근처의 오래된 파고라 아래로 달려갔죠. 몽블랑이 보이는 호수의 풍경이 비에 젖어 더욱 몽환적으로 느껴지던 그때 재용 씨의 모습이 이상하게 달라 보였어요. 평소에 침착하고 차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꾸만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비에 젖은 그의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고 진지해 보였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더군요.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상자 안에는 우리가 함께 연구하며 만들어낸 첫 번째 완벽한 다이아몬드로 제작된 반지가 있었거든요. 자연광과 비슷한 파고라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반지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영롱한 빛을 내고 있었죠. 재용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우리의 사랑이 이 다이아몬드처럼 순수하고 영원하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처럼 우리도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싶다고 말하는데 그 순간 비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는데 그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답니다. 호텔 로비에서 아버지를 마주쳤을 때의 그 충격이란, 파리에서 급히 날아오셨다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처음에는 반대의 기색을 예감했죠.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이 어딘가 달라 보였어요. 아버지께서는 우리 앞에 앉으시더니 지난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300년 가문의 역사가 이렇게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요. 그러시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는데 그건 바로 루이 14세가 하사한 우리 가문의 반지였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제 이 반지와 우리가 만든 다이아몬드가 상징하는 의미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프랑스의 전통과 한국의 혁신이 만나 더 큰 역사를 써내려 갈 거라고.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눈가에 살짝 맺힌 눈물을 보았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재용 씨의 손을 꼭 잡은 채 저는 레만 호수의 봄 아침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답니다. 어제의 비는 모두 그치고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만 같았어요. 결국 파리와 울산의 한 프랑스 국제연구소가 설립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저희 가문은 300년의 노하우를, 한국은 혁신적인 기술력을 제공하게 된 거죠. 특히 기뻤던 건 아버지께서 연구소의 명예 이사장을 맡아주신 거였답니다. 이제는 점심시간마다 김치찌개를 드시는 게 일상이 되셨다니까요. 이제 한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다이아몬드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특히 지난달에는 세상을 놀라게 할 성과를 이뤄냈답니다. 보츠와나에서 발견된 2492캐럿보다 더 큰 무려 3000캐럿의 완벽한 다이아몬드 합성에 성공한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이 다이아몬드의 순도와 투명도가 천연 다이아몬드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였죠. 이제는 자연이 수백만 년에 걸쳐 만든 것보다 더 완벽한 다이아몬드를 단 48시간 만에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재용 씨의 기술은 산업용 다이아몬드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고 프랑스의 전통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 탄생한 주얼리는 전 세계 상류층의 로망이 되었답니다. 이제는 전 세계 보석상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인증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니 믿기지 않는 현실이에요. 가끔 연구소 옥상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제가 그때 한국행을 결심하지 않았다면, 재용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믿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그건 분명 운명이었던 거예요. 마치 다이아몬드의 결정처럼 우리의 만남도 자연의 섭리였다는 거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